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침에 오늘 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메타보이스 대표이신 김봉신 대표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이시죠. 자, 2026년 지방선거의 해가 활짝 열렸는데 오늘 우리 김봉신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어떠하고 또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이분에게 지혜를 구하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대표님 올해 또 메타보이스 대표가 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대표셨는데 좀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책임이 더 많죠. 예. 그 여론조사 업계에 계신 지가 꽤 되셨죠, 대표님? 예. 한 20여 년 더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쯤 되면 이제 턱척 보면은 아시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예. 자, 우선 그 지방선거 전망에 앞서서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보니까 한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지율을 보면은 이 윤석열 때는 보기 힘든 지지율입니다. 한 번도 50%를 넘은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새 여론조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JTBC 여론조사입니다. JTBC가 이제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해서 네, 조사는 이제 메타보이스 글로벌 리서치 조사를 해서 28, 29 조사를 했습니다. 네, 통신 3사로부터 지금부터 무선 가상번호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네. 비싼 어, 거군요. 비싼 예, 거예요. 이거 예. 더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62입니다. 60이 네, 그래요. 62가 나왔으니까 네, 낮은 수치가 아니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 긍정률이 보통 한 2분기 들어서 폭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네. 가끔 있었죠. 이명박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심하게 빠져가지고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바닥을 쳤었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2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 이게 50% 선을 그 하향 돌파 당하면 네, 그때는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좀 전에 이제 소개 말씀 주셨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기에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24까지 빠집니다. 예. 예, 그때가 만 5세 입학 그게 24를 찍게 만든 이유가 하나 됐었고요. 지금 초기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었던 게 그해 취임이 이제 2022년이었는데 그 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에 그때 바이든 날리면 그때가 22%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 무대에서 또 선전했죠. 그렇죠. 예, 선전하고 그래서 그때도 60%가 넘어갔고요. 초반에 60 한 4, 5 찍다가 네. 외교 성과로서 에이펙 때도 한 60 넘었죠. 그리고 네. 지금도 그게 심하게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조금 빠지는 ARS 조사에서는 일부 빠지는데 네. ARS 조사는 이제 그 양진영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그 진보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다 같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대통령 긍정률이 전화 면접보다는 살짝 좀 더 낮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50% 미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긍정률은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초반에 높았는데 그때 아마 80%까지 갔었죠? 예. 일부 조사에서는 80%를 찍기도 하고 뭐 70%선 이랬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그때는 헌정사 첫 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그 경우가 있었고 지금 그 이후로 근데 되게 많이 정치적 양극화가 있어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진영의 누구라도 되게
뭐 일방적으로 좋게 평가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배경을 이해한 후에 음. 관찰한다면 60% 선은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그 긍정률이고요. 역대로 본다면 이거는 한국갤럽조사에서 나타나는 역대 그 전 대통령들의 음. 그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에도 되게 비슷한 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되게 약간 비슷합니다. 한 3%포인트 격차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58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 61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두 분이 비슷하고요. 네. 그거보다 높은 경우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2명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 그건 비정상적이었고 또 희망 국정 운영을 잘해달라는 그렇죠. 어떤 희망까지 더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정상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아울러 네. 김영삼, 문재인 둘 다 나중에 정권 재창출 실패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음. 그게 이제 초반에 이렇게 높았다가 굉장히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런 흐름이라면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JTBC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도는 민주당이 44,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7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17%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를 가지고 두 가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렇게 전화면접 조사의 격차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격전지에서 네.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큰 선거를 다가서면 그 선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그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무당층으로 좀 빠졌던 집토끼들이 다시 결집하는 현상이 있어서 어쨌든간 두 양대 정당이 비슷한 격전지에서 상당히 팽팽한 접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려고 해도 네.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도층을 이제 품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죠. 윤어게인으로 가면은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윤호개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는 그러한 메시지나 행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JTBC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도에서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전히 나오더라라는 네. 게 좀 크고요. 예. 게다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네. 얘기 나오는 거는 저 뭡니까 조금 더 윤호개인과 관련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에 나오는 그 여론은 전반적으로는 중도에서도 그렇고 전체 평균에서도 그렇고 윤어게인과 좀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높은 과정인데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뭐 반반 나온다든지 이래요. 그냥 윤어게인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사람들도 제법 그게 한 있다. 절반 정도다 이러는 거죠. 절반 이런 정도다. 참 답도 없네 여기는. 그러면은 좀 뭐라 그럴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러면 원래는 이제 선 지지층 결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 전략이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중도 확장성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리더십을 대단히 발휘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까 뭐 예.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에서 윤호개인과 절연해야 된다가 무려 72%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전체 응답자 중에서 60인데 중도에서는 70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봐야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니다. 윤어게인으로 가야 한다. 근데 지지층 그렇게 해서 결집해봐야 그 절반도 안 되는데 훨씬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만 믿고 갔다가는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다고 또 지지층을 그렇죠. 또 배반할 수는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도부가. 딜레마가 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옥중에서 이제 정치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가 평균 67입니다. 전체 네. 평균.
이러면 상당한 거죠. 67%니까. 예. 그러면 3분의 2인데 네. 근데 이걸 중도층에서만 보면 또 74%입니다. 엄청 높은 비율이에요. 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옥중 정치 메시지 네.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게 JTBC 신년 조사입니다. 그런데 네. 요거를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음. 그러면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선거에 가서. 예. 예전에 우리 그런 걸 봤어요. 예. 기억나실 텐데요. 네. 2023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시면은 김태우 씨가 나왔고 낙선했던 그 선거. 예. 그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또 여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 이제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 지도가 별로 안 좋아도 ARS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민의힘이 예. 17%포인트가 넘는 격차로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했어요. 예. 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 때 막연하게 이게 뭐 붙어줄 것이다, 뭐 다시 뭐 결집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JTBC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당 지도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중도만 따지면은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는 16%예요. 정당 네. 지도가. 네. 아까 이제 전체 평균 27이었다고 했는데 중도에서는 더 빠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지방선거는 후보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이게 후광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어떤 브랜드 효과잖아요. 예. 정당 브랜드라는 걸로 브랜드 후광 효과를 줄 수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지금 많이 바꿔야 된다. 노선을 좀 많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때 이제 당 이름을 가리고 국민 후보 아무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시민 후보, 도민 후보 이렇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참 너무 고맙네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알아서 참여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 말이죠. 예, 자 민주당 가장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곳이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시장 탈환할 수 있느냐? 근데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절대 질싸움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갖게 하는데, 근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중앙 정치인이 아닌 뭐 서울의 구청장을 삼선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이제 지방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제 오세훈과의 1대1 대결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대표님? 이게 이제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민주당 내 주요 이제 주자들이 뭡니까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홍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오세훈은 그 정치인 중에서도 행정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예. 그런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또 그에 못지않게 구청장을 3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이미지에 반대 변화는 뭐가 있냐면 가령 뭐 내란 전국에서 내란 주동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치 투쟁 중심으로 가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이제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령 지금 JTBC 조사에서는 박주민 35, 오세훈 37 이렇게 나와서 오세훈이 내에서 팽팽하고요. 정원호 39, 오세훈 38. 여기서도 이제 오세훈이 내에서 팽팽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27, 오세훈 42. 이거는 오세훈이 밖으로 좀 벌어졌는데요. 박홍근 24, 박홍근 24, 오세훈 40 정도니까 요거도 오세훈이 밖으로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좀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지도가 좀 높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 행정 경험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 경험이 상당합니다. 이제 권익위원장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국회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되게 그 내란과 관련돼서 좀 더 발언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가를 뽑는 그 선거에서는 좀 더 자기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현희 의원 정도면은 이제 강남에서 좀 먹히지 않겠는가. 강남에서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또 사실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진했던 이유는 이른바 강남 4구 여기서 거의 참패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에서 다 이겨도 이게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 표를 다 모아보면은 지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강남에서는 나름대로 득표력이 있는 전현희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한테도 지금 좀 많이 어려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정원호 부총장이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후보가 된 다음에 어떤 이게 접전의 양상이 벌어지면 방금 말씀 주신 이제 약간 지역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한 건데요. 네. 사실은 서울시장 하여튼간에 호남 사람들이 네. 서울시장처럼 큰 게임에서 네. 당선자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호남 네. 쪽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수 출신이어서 네. 호남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호남 사람이 이제 서울시청 시장. 서울시장이 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 네. 그런 징크스를 좀 깨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전현희 전 최고 같은 경우가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가령 과거에도 보면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영남 사람들이 나왔을 때 성적이 좋은 이유가 호남표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주된 분석이고, 또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분들, 호남 출신 유권자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죠. 맞아, 맞습니다. 호남 출신이어야 밀어준다 이런 건 없어요, 또 그분들이.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원호 부총장이 이렇게 괜찮게 나오는 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네네네. 그러면 이제 호남 출신자들이 이제 큰 선거에서도 후보를 낼 수 있다. 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자도 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돼서 기존의 네. 징크스를 깨는 어떤 새로운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세훈 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인 역량은 상당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이제 지지하는 소속된 정당에서 지지하는 정당 평가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어제 내란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중도의 어떤 호응을 그렇죠. 받기 위해서.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늦은 감은 있는데 그렇게라도 이제 그 메시지를 내야 뭐라 그럴까, 중도에서도 좀 반응이 있어줄 테니 네. 앞으로 아마 그게 굉장히 좀 거칠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네. 메시지들이. 그렇죠. 당내 이제 그리고 노선 투쟁으로 해가지고 윤호개인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나올 텐데, 근데 문제는 본인은 노선 투쟁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이제 명태균하고 투쟁을 또 지금 전개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현직이라는 것은 프리미엄 요소도 되지만 디스카운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현직은 왜냐하면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으면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좀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 한강뿐만 아니라 저 종묘 개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예. 오세훈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종묘 같은 경우에는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 오세훈 시장이군요. 시장 측에서는 조금 더 이제 평가를 통한 자신의 점수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되게 안 좋은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등장하는데 이거를 원래 그 정도 되면 이제 아예 그냥 묻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오세훈이가.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원래 서울시장 정도 되는 사람은 그게 있습니다. 대권 주자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통령, 작은 대통령 정도를 뽑는다라는 의미이지. 이게 그냥 그냥 행정 좀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권 주자로 분류되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총리 김민석 총리도 이제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데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자기
여론조사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겠다. 분명히 네, 그 나오지 뜻을 않겠다. 밝혔어요. 예, 예.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로 언급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 주자들은 대권 주자로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데도 이제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구청장 출신으로서 오세훈은 그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그 유력한 대권 주자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예. 또 박주민도 그렇고 그런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지금 소통령 그러니까 대권 주자 형태로 해가지고 작은 대통령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네. 임박해서 선거에 임박해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플랜에 그런 어떤 기획에 네. 같이 참여해서 네.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행정 중심을 담당하는 사람 뭐 이렇게 네.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예요. 만약에 그런 류로 행정을 실무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한다면 네. 그것도 하나의 변화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권의 중량감을 가지고 승부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프레임에 예. 프레임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예. 내년 지방선거 그 메타보이스 대표로서 여론조사 20년 영역의 전문가로서 미리 좀 예상해 보신다면, 네, 뭐 물론 이 6개월 사이에 뭐 천하가 6번은 바뀌는 그런 예, 시간이겠습니다만은, 네, 저 뭐 한 달을 예컨대 이제 정치에서 한 달은 뭐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년이면 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6개월 뒤 그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주요 이슈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 일단 통일교 특검이냐 뭐냐 해서 그렇죠. 변수가 통일교 있어요.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뭐 여야 모두에게 음, 어떤 정치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좀 터진 게 있죠. 그렇죠. 예, 김병기, 그- 강선우. 내부적인 뭐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악재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정치권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쿠팡 사태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이게 물가에 충격을 주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4가지라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따진다면 그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예. 이게 어떻게 이제 결론이 되느냐 하는 이제 곧 뭐 판결이 이런 나올 것들. 텐데.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역동적일 거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통령의 후광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민주당이 그 후광 효과를 입을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일교라든지 민주당 그 내부에서 터져나온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은 민주당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정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6개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뭐가 어떻게 일들이 될지 알 수 벌어질지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내일 예. 지방선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지방선거가 있다면 아이고 이거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지금 같아서는 국민의힘이 더 분발하지 않으면 네. 가령 뭐 내일 지방선거 투표 날이다 아니면 다음 주에 투표 날이다 이러면 네. 지금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갤럽이 그 단체장 평가를 해봤어요. 네네네. 예, 그랬더니 서울, 뭐 부산, 이런 쪽에서 격전지죠. 격전지 중에서 굵직굵직한 곳에서 지금 평가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잘하고 있지 못하다, 네. 잘한다 대비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많아서 네. 조금 그 네스코어로 빨간색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대구 경북 말고는 되는 데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흐름을 본다면. 충남은 괜찮아요. 충남은 괜찮아요. 김태흠이가. 예, 조금 괜찮은 편이어서 충남이 괜찮고 광역단체장 평가로만 따졌을 때 네. 이거를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아이고 저 그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이러십니까? 하여튼 격전지에서 지금 좋지가 않다. 네. 국민의힘은 그거를 본다면 네. 방금 말씀하신 내일이 만약에 투개표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그런데 근데 어떻게 뭐 될지 모르죠 앞으로. 그 충남 같은 경우도 대전 충남에 또 통합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켜볼 그렇죠. 일이고요. 뭐 잘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예. 민주당도 분발을 하고 절대 선거 당일까지 방심하거나 맞습니다. 혹은 이게 국민의 어떤 뜻을 가벼이 여긴다든지 이러면은 큰일 난다. 예. 악재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보이스 대표이신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예.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